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경제한방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더 뜨거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강세장입니다. 신고가 경신이다라는 말이 입 아프죠. 매일이 신고가니까요. 코스피 6천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6천이 무서운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외국 증권사들이 괜히 7,500, 8,000 부르는 게 아닐 텐데 다음 주에 우리 7,000 보는 건가요? 우리 증시 진짜로 레벨업 돼요? 만년 박스피 소리 듣던 내 주식 본격적으로 가는 건가요? 이 냉정과 열정 사이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그래도 이 정도 장이면 마냥 행복해할 것 같은데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옆집 누구 엄마 주식해서 차 바꿨대.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수익을 인증하고 누군가는 다음 기회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계좌를 보면 왜 나만 그대로인 것 같죠? 이 코스피 6천이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내 계좌는 여전히 예적금 수준이라면 그 답답함 말로 다 못합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인데 사촌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 상승이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 특정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지 시장 전체가 함께 상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스피가 6천을 향한다고 모든 종목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는 법이죠. 뉴스에서는 상승장, 주변에서는 수익 이야기. 그런데 내 계좌는 조용해. 이럴 때 투자자들은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주식 투자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포모보다 올라가는 거 못할 것 같은 포모가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 포모들이 지금 왕창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삼전 50%, 닉스 50%, 이젠 아니죠. 삼전 30%, 닉스 30%, 반도체 레버리지 40% 이렇게 안 사면 만족을 안 할 거야. 이 사람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빚내서 주식 투자, 이른바 빚투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연초 대비 4조 원 넘게 늘면서 올 들어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2월 들어서만 1조 2,392억 원이 늘었습니다. 미장 하더니 이제는 국장까지 너무너무 낙관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코스피 5천도 대단한데 6천 넘었어. 정말 7천 가는 거야? 이때부터는 레버리지를 많이들 쓰기 시작합니다. 30배, 50배, 100배. 사실 10배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0배가 말이 되나요? 이 100배면 반대로 1%만 떨어져도 마진콜이잖아요. 이 레버리지, 마진 트레이딩 이런 비투를 하게 되면 이게 공격하는 쪽 선수들 입장에선 상대 포지션이 손해 보일 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최근 은가 폭락할 때 기억하시죠? 이 하락률 30%까지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공매도 세력들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워낙 많이들 거래되니까 30% 이상 주가를 하락시키면 펀드 자체를 청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펀드가 갑자기 청산되면 그냥 현물로 청산해버려야 되니까 보유하던 은이나 이런 거 다 팔아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세력들은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포지션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ETF라는 너무 좋은 툴이 있죠. 여기로 어마어마한 외국인과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직접 투자 못하니까 ETF로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한국에 집중되는 흐름이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밸류에이션 치고 밸런스 조절하면서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딱 지금 보면 삼성전자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이면 PBR, PER 계산기 두드려보고 괜찮네 들어오잖아요. 그에 반해 우리 개인들 ETF 유입 속도는 앞뒤 안 가린다 싶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성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 무차별로 그냥 지수를 사는 거예요. 주식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럼 ETF 하면 돼. 그거 원금 보장돼? 그건 모르겠고 그냥 그거 하면 된대. 그거 하면 그냥 쭉 올라가고 증권사 가서 무슨 ETF 그냥 권해주는 거 하면 돼.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죠. 요즘 시장엔 전문가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서 홀딩하고 있으면 오늘도 올라 있어. 계좌가 200%네. 사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만든 강세장이 훨씬 무섭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매수해서 시장 방어했다. 이게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잖아요. 지금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팔아도 하루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 아닌가. 시장에서는 1차 랠리는 5,000포인트로 끝났고 2차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믿는 구석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AI 슈퍼사이클은 들어왔으니 우리의 반도체 칩, 디램,
낸드 수요는 계속 폭발적일 거라는 믿음에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자감,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이 반도체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역대급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 이 지수가 2,000, 3,000 밑에 있을 때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모바일이나 PC에서의 반도체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빅테크 기업, 이 데이터 센터 이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두고 본다면 가격 우위는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루빈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HBM4, AI 칩에 새로운 경쟁이 붙었습니다. 엔비디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전부 다 고사양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메모리를 많이 사간다는 거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일이죠. 내년에도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는 이걸 사가는 애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 주가 시간 외에서 조정 좀 받았어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도 빠졌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1.18% 하락했는데 엔비디아가 무려 5.47% 급락했습니다. 자, 시총 1위인데 5.47% 급락. 이거는 그야말로 폭락인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년까지 반도체 영업이익 300조 간다는데 누구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 지금 이 밑단에 있는 심리적 상황은 뭐냐? 빅테크 기업들의 이 캐펙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이 분명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ER 확장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상승 속도가 빠른 대신에 변동성도 큽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하고 작은 악재에도 급락을 반복하는 자, 불안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아시죠? 저 이거 1시간 반 기다려서 사본 1인입니다. 요즘 이거 안 올라옵니다. 인스타나 쇼츠에 안 올라와요. 한 번씩 다 먹어봤네. 딱 2달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은 좀 다르긴 하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반도체 수요는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락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죠. 평택공장, 용인공장 막 돌아가서 공급 증가하고 가격 떨어지는데 수요는 안 받쳐준다면 생각지 못한 변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GDP 성장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1.8에서 2.0%로 올렸고 내년도는요 1.9에서 1.8%로 낮췄어요. 내년은 낮췄습니다. 왜 낮췄을까요? 자, 이 한국은행 관점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는 올해처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도체 호황이 좀 둔화되면 한 국가의 GDP 성장률을 낮출 정도다라면 다 나머지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상승장이 반도체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같이 올라간 게 전력기기가 있고요. 현대차 쪽에 있는 로봇도 있고 이런 주도 종목을 가져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도 반도체야, 나도 로봇이야 덩달아서 같이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외국인이 안 사거나 파는데 막 올라가요. 수급이 안 받쳐주는데 올라가는 이런 애들. 자, 시장이 조금만 흘려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80년대 삼저 호황을 소환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2021년도 1, 2, 3월 달 딱 그 느낌을 받아요. 막 3,100 찍고 3,300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 정말 한 2년 내리 하락장. 23년에 반등, 24년 후반에 다시 쭉 밀리면서 중간에 회복했던 거 다시 막판에 다 잃어버리고 우리 3년을 괴롭게 지냈거든요. 저는 지금도 2024년 12월 마지막 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299로 끝났었죠. 물론 지금은 코스피의 정책적 힘이 살아있고 기업들 실적 전망이 워낙 좋으니 이번 국면은 다르게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 주변의 숏돌이들조차도 이 하락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 3월에는 실적 발표가 없어서 내러티브가 발동하는 구간이라 다음 달도 잘 갈 거예요. 삼성전자 4월 초 실적 발표할 건데 뭐 보유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잖아요. 트럼프 관세 판결부터 시작해서 악재가 나와도 그 누구도 쳐다도 안 봅니다. FOMC가 금리를 인하하든 동결하든 이제는 중계도 안 하잖아요. 지수 자체가 이미 6천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1,000, 2,000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동성이고 또 하나는 이 상품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 또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닌 거죠. ETF라든지 혹은 파생 상품과 연관돼 있는 선물 옵션 이런 부분의 비중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요. 이 특정 테마의 추격 매수 혹은 단기 수익률 비교는 지금에도 앞으로도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닐 겁니다. 증시에서는 항상 새로운 숫자가 투자자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내가 지금 상승장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승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과열된 기대감에 휩쓸리지 않는 것. 자, 너무 과하면 말려드리고 너무 빠지면 패닉을 잡아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경제한방이었습니다.